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독자들이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게 투표를 해서 베스트 커플상을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커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요. 출간된 지 200년도 넘은 지금 최소 2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것은 물론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로 꼽힐 만큼 꾸준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안 읽어도 읽은 척하는 책으로 뽑힌 책이기도 합니다. 다들 몰라도 아는 척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과거지만요. 오늘의 책은 과연 뭘까요? That love is a game for fools to play, and I am fooling. What a cruel thing.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늘의 책은 인지심리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심리학 참고도서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영원한 숙제, 바로 첫인상에 대해 남녀관계로 풀어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첫인상의 심리만큼 이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주제가 없죠. 게다가 저 역시 매일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은 상대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리고 첫인상이 만드는 오해와 그 오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남자 주인공 다하시와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인 오스틴은 훌륭한 심리학자임이 분명해 라고 계속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실제로 이 책이 출간되기 전 원래 제목이요, 바로 첫인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 원래 제목 첫인상으로 출간됐더라면 제인주의자들, 오스틴 컬트, 오스틴 현상이라는 용어까지도 탄생시킬 만큼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책 제목만 보고 착각을 했을 테니까요. 첫인상이 오래 간다는 거야? 첫인상이 나쁘다는 거야? 첫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야? 책을 읽기도 전에 표지에 적힌 첫인상이라는 단어 뒤에 의미를 만들면서 이 책에 대한 호감이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제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는 출판 자체를 거절당하고 1813년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설이 출판됩니다. 오만과 편견은 책 제목 그대로 한 남자의 오만과 한 여자의 편견으로 시작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이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시골 마을 롱본으로 떠나볼까요? 엘리자베스는 정작 다하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오만을 싫어하는데 그의 오만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루카스 양이 말했다. 집안, 재산, 뭐 하나 부족함 없는 훌륭한 신사라면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길 법하잖아.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는 오만할 권리가 있지.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이웃 루카스와 다하시에 대해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녀는 다하시가 집안, 재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신사라서 오만할 권리가 있다는 루카스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하시의 이 오만도 심해졌다면 엘리자베스가 손절해야 하는 1순위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하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기 직전의 위험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그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제가 손절 1순위로 꼽는 이유죠. 그런데 우린 나르시시스트 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 혹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황홀해하는 사람들을 보통 떠올리기 쉽죠.
심지어는 그런 건 나쁜 거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만 잘나야 되는,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은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린 그리고 이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연관되니까. 야, 나르시시즘을 아주 정확히 표현한 문장입니다. 사실 이 허영심을 잘만 조절하면 자아 존중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와 우호적인 태도를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허영심은 자신에 대한 평가, 즉 자아 존중감을 넘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인타이틀먼트, 우리말로 특권의식 또한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권의식은 쉽게 말해서 너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혹은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나르시시즘은 허영심과 특권의식의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 심리의 세 가지 어두운 측면 중에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하나로 여기는 게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성격장애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오이니케 베첼 교수 연구진은 18살의 UC 버클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영심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무려 23년이 지난, 즉 40대 초반이 된 이 사람들의 허영심을 다시 한번 측정합니다. 그 결과 허영심이 강할수록 유난히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랑과 이별을 더 많이 겪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허영심이 강할수록 첫인상, 특히 외모와 같은 표면적 매력에 의한 첫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다하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첫눈에 반하지도 않았고요. 첫인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서 두 번째 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하시는 허영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허영심과 특권의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대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년에 이그노벨상을 받은 한 실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n 2014, I actually roll in silver holding a flashlight. This is a spider, and I'm an archaeologist. 얼굴 전체 사진을 찍은 다음 첫 번째로 본인의 자기애적 성향을 평가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 같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의 자기애적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점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죠. 연구 결과 얼굴 사진에 눈썹을 가리면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눈썹을 보면 상대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썹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까요? 눈썹은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진할수록, 두꺼울수록, 숱이 많을수록 훨씬 더 자기의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옆 사람의 눈썹을 보게 되시죠? 자, 그런데 소설에는 다하시의 눈썹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이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눈썹만 보고 너 눈썹 진하네, 나르시시스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죠. 회사에서 팀원들끼리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야,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내 주위에 이런 못난 것들밖에 없는데 결국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소름 끼치시죠. 그렇다면 이 속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인분들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같이 프로젝트 했던 팀원들과 나누는 단톡방 메시지가 있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다들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인사를 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후자는 아무래도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겠죠. 나르시시스트는 뭐든 내가 다 한 거야, 일이 잘 된 건 다 내 덕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 본인이 잘했어야 돼요.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기본적으로 남 탓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핑계 만들기를 아주 잘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으면 다하시는 나르시시스트까지는 결코 아닙니다. 오만함만 잘 조절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책 오만과 편견에서 의외의 인물로부터 나르시시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위컴이란 남자의 캐릭터예요. 위컴은 마을에 온 군부대의 장교 중 한 명으로 겉보기에는 훌륭한 외모, 멋진 몸매, 유쾌한 말솜씨, 모든 것을 갖춘 완벽남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얼마 전 이사 온 다하시와 그녀가 알고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지 다하시가 언제 이곳으로 이사 온 거냐면서 그와의 인연을 털어놓습니다. 다하시의 아버지가 위컴에게 좋은 목사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겼는데 다하시가 이 유언을 무시해버린 탓에 뜻하지 않게 장교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위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하시를 깎아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다하시의 뿌리 깊고 철저한 증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꽤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위컴과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하시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잃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하시가 그렇게까지 못된 줄 몰랐는데요.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사악한 복수와 불의의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를 정도로 타락했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생각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정말 끔찍한 성격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무리 그 전에 다하시를 오만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위컴에게 호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반대로 엘리자베스가 위컴을 싫어했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했을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내가 친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도 믿은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악성 루머, 카더라에 속는 경우도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나와 우호적인 관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와 위컴처럼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할 수도 있으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리나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해 공감 능력이 높은 프로 공감러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생각이죠. 그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벨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의 크기가 10이라면 과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늘 100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칭찬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가 위컴은 내가 만난 남자 중 1등이야 라고 하는 순간 위컴은 방긋 웃을 거예요. 등수 혹은 숫자화된 정보로 내가 최상위 지점에 있고 이건 다시 누구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식의 칭찬이 되죠. 나르시스트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등 혹은 베스트와 같은 랭킹의 개념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 사람이 10 정도밖에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방법이 하나 있죠. 주변 사람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위컴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컴이 엘리자베스에게 잘 보이려고 다하시와의 인연을 털어놓으면서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는 아들 혹은 질투쟁이로 생각하게 했죠. 이 연구로 짐작하건대 위컴은 아마도 어릴 적 과한 칭찬을 받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도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 그리고 세심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되죠.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보여줬을 때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꽤 괜찮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옆집에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상당히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정확하게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로부터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지리 같은 인간 이렇게 질책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양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죠.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고요. 그가 웃으면서 맞받았다. 문장들이 은근히 뼈가 있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서로에 대해 평가하는 구절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장점은 누구든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일부러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엘리자베스처럼 일부러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편이죠. 생각이 많으니까 오해도 잘하고 편견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첫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유독 더 잘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에서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질문인데요. 보통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공통점을 찾으면 우린 역시 성격이 비슷해서 잘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거야. 차이점을 찾으면요, 나의 성격과 네가 반대라서 우리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건 상대를 좋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상대의 성격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장점이 나중에는 단점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검소해서 좋아요라고 만난 남녀가 인색해서 싫어요라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장점이 단점이 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상대가 싫어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별이나 이혼의 단골 사유인 성격의 차이는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